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수경 유외과의원,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샬롬, 황수경 유외과 의원의 황수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의, 선, 사랑, 소망, 믿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성의 위대함에 대해 얘기할 때 모두들 이견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 중 하나라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제는 모유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유수유 과연 필요한가? 정답은 모유수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입니다. 모유수유가 암을 예방하는가?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니다. 모유수유를 오래 하면 좋은가?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니다. 에이즈 환자나 비형 간염 보균자일 경우 모유수유는 금기인가? 정답은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정답을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모유수유에 대한 궁금증은 별로 없으시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못된 정보들도 있을 수 있어서 차근차근 모유수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개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 임신과 육아를 해본 충분한 경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늘 옆에 있어서 그분들의 경험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던 반면에 핵가족 시대인 요즘에는 임신과 육아에 대한 경험을 전수받을 기회가 잘 없지요. 아이들을 여럿 낳아 길러본 시어머님 밑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서 모유수유하는 법을 배우는 아기 엄마들도 있다고 하니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1시간 이내에 젖을 물리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시간 간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생후 2개월까지는 아이가 배고파 할 때마다 젖을 물립니다. 아이가 2개월이 될 때까지는 아직 배꼴이 작아서 충분히 많이 먹이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2~3시간에 한 번씩 먹이시면 됩니다. 밤중 수유도 한두 번 정도를 2개월간은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신경질을 내고 배가 고파서 정서불안이 될까봐 성급히 빨리 너무 자주 젖을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모도 피곤하고 아이에게 젖을 자주 물린다고 정서가 안정된다는 결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선생님이 성형외과 레지던트 때 임신과 출산을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모유나 분유를 6시간 간격으로 신생아 때부터 먹였었대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다 지쳐도 아이가 엄마에게 맞추도록 훈련을 시킨 거죠. 주위 분들이 저 아이는 아마 성격이 엄청 예민하고 괴팍해질 거야 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나오고요.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로 잘 자랐답니다. 그래서 제가 밤중 수유를 그만두지 못하고 아이가 울고 배고플까봐 잠도 못 자는 산모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아이의 성격을 걱정한다면 산모 본인이 잘 먹고 잘 쉬고 행복해야 한다고요. 산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기분 좋게 인내하며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되 산모 자신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방법들을 연구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유를 먹일 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쪽 젖을 번갈아 가면서 충분히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젖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먹인 후에 다른 쪽 젖을 물리십시오.
처음 물린 젖을 충분히 먹인 후에 다른 쪽 젖을 물리시면 되는데요. 2~3시간 후에 다음번 수유 때에는 나중 물렸던 젖을 먼저 물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양쪽 젖의 양이 골고루 생산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 후의 첫날은 초유가 30에서 50cc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일주일 정도가 되면 500cc 정도로 양이 늘어납니다. 반면 아이의 위 크기는 생후 바로는 체리 약 5cc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주일이 되면 살구 약 50cc 정도, 한 달이 되어서야 겨우 달걀 크기 약 150cc 정도가 됩니다. 아이가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모유의 양과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서 요맘때쯤에는 유방의 유즙이 배출이 잘 안 되고 수유부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시기가 되어서 유선염이나 유방농양이 잘 생기게 됩니다. 생후 2개월까지는 계속해서 밤중 수유를 하는 시기라 수유부는 참 많이 피곤합니다. 첫 아이일 경우에는 경험이 없어서,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첫째 아이랑 함께 돌보느라 수유부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게 되지요.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쉽게 감기나 몸살이 오고 유두 주위 피부 변화와 유선염이 동반됩니다. 요즘 산모들이나 수유부들은 참 현명해서 빨리빨리 의사와 상담도 하고 유방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유방 농양 제거술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마땅히 없는 수유부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모유와 우유의 성분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모유가 우유보다 우수한 기간은 생후 2개월까지입니다.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분유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고요. 6개월이 지나면 모유는 거의 게토레이 수준입니다. 약간의 소금, 설탕, 미네랄이 들어간 물이라는 거죠. 모유가 좋다고 아이가 10개월이 될 때까지 이유식도 하지 않고 모유만 먹인 수유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10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몸무게도 정상보다 크고 다 좋은데 잘 일어서지를 않아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왔죠. 10개월인데 벌써 안 일어선다고 그러나 싶어서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벌써 10kg 정도 되는데요. 얼굴이 하얗고 통통한 게 참 이뻤죠. 양팔 사이로 아이를 들어서 일으켜 세우고 한 발 한 발 걸음마 자세를 취하게 해보는데 아이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애기 엄마에게 물어보니 모유만 먹고 이유식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좀 있다가 바로 밥을 먹일 생각으로 모유만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이 뭐였을까요? 네, 영양결핍, 빈혈입니다. 계속 게토레이만 먹였으니 아이가 영양 부족이 올 수밖에요. 빈혈도 심해서 아이 얼굴이 하였던 거죠. 분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시행하고 한 후에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유부가 건강하고 모유 수유의 의지가 강하면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하는 걸 권장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분유나 이유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영양학적 면에서 우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아파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서, 모유 황달이 생겨서, 엄마의 건강상의 문제로 등등 직수를 못하는 경우 유축을 하게 되는데요. 위생 관리에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유축 후에 보관할 수 있는 기구들이 나와 있어서 참 좋기는 합니다만 날짜 표기나 보관 방법에 주의하시고요. 냉동했던 모유는 해동 후 바로 먹이셔야 하고 보온기에 넣었던 모유라면 24시간 이내에 먹여야 합니다. 냉장고 보관의 경우는 3일을 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젖을 먹일 때의 자세는 가장 일반적인 자세로 요람식 자세를 취합니다. 아이 엄마의 팔꿈치 안쪽에 아이의 머리를 올려놓고
유두와 아이의 입이 맞닿게 하는 것이죠. 아이의 머리 쪽에 아이 엄마의 팔로 아이의 등을 받치고 반대편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감싸 안도록 합니다. 이때 아이의 얼굴과 어깨, 엉덩이가 수평이 되도록 하면 아이가 조금 더 편합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해서 아이를 배 쪽으로 안기 힘든 아이 엄마의 경우에 혹은 유방이 크거나 유두가 평평한 아이 엄마의 경우에는 엄마의 옆구리에 아이의 몸을 대고 팔 전체로 아이를 감싼 후에 팔 아래에 쿠션을 받치고 유두 끝이 아이의 얼굴을 향하게 수유합니다. 이때에도 팔꿈치로 아이 엉덩이를 받쳐서 아이 몸이 수평이 되게 하면 아이가 편안합니다. 엄마가 힘들거나 밤에 자면서 수유를 할 때에는 엄마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수유할 저쪽의 팔에 아이 등을 받치고 아이를 유두 쪽으로 비스듬히 눕혀서 수유합니다. 이때 수건이나 베개로 아이 등 쪽을 받쳐주면 조금 더 아이가 편안하겠지요. 젖 무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나 아직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아이 혹은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받치는 데에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수유하려는 젖과 반대편 팔로 아이 몸을 받치고 손으로 아이의 머리와 목, 어깨를 지탱해주면서 아이의 몸 전체가 엄마와 밀착되도록 당겨 안고 아이 입과 유두가 맞닿게 하는 교차 요람식 자세도 효과적입니다. 이때 물리는 쪽의 젖은 손으로 유방을 받쳐주면서 아이가 젖을 잘 물도록 도와줍니다. 요즘은 수유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곳곳에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도 참 모유수유가 수월해진 편입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 엄마들이 직장에서 유축기를 통해 모유를 집유할 수 있게까지 사회적 배려가 되고 아이 엄마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로만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더 많이 낳고 키우고 싶어지는 사회복지적 관점도 좋은 방향으로 부쩍부쩍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다 보면 유선염 혹은 유방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은 유소엽과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소엽은 유방에서 유즙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관은 만들어진 유즙을 운반하는 관, 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의 병은 주로 유소엽보다는 유관에서 생기는데요. 유즙이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해서 운반하는 관의 상태가 아주 중요한데요. 사람에 따라 유관이 아주 좁거나 꼬불꼬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관에 유즙이 잘 흘러가지 않고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또 수유부의 건강이나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유관에 염증이 생겨 유관의 직경이 좁아지고 결국 유즙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주 기계적인 마사지 요법을 통해 유즙을 억지로 흘러가게 해서 막혀있고 정체된 유즙의 통로를 뚫어주는 경우에도 유방에 염증이 생겨서 부분적인 열이 나거나 피부 변색이 생겨버린 경우에는 유방 마사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심할 때는 유방 농양이 생겨서 농양에서 외부로 통하는 유관이 막혀버린 경우 고열과 유방통으로 수유부는 많이 고통받게 되고 수술적 절개창을 통해 유방 농양을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달에 한두 명은 유방 농양 배농수를 해줘야 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1년에 한두 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열이 나고 유방통이 심한데도 모유수유를 고집해서 아이까지 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힘들 때는 바로바로 병원에 오셔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모유수유가 유방암을 예방하는가에 대해서는
모유 수유를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관련한 논문이 그나마 아직도 긍정적으로 주장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모유 수유가 유방암을 예방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 또한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에스트로겐 피크와 관련한 호르몬적 관점 외에는 다산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인자라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나 B형 간염 산모가 굳이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할 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유를 먹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굳이 이견이 있는 의학적 상식을 대체할 수 있는 해답이 있는데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초기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면 환자분이 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모성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3개월 이내로 임신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신 유지보다는 항암제와 수술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4개월 이상 되어 임신을 유지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항암제가 있습니다. 출산까지 5, 6회 정도의 항암제를 맞으면서 출산 후에 유방암 수술과 다른 치료들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임신했다고 반드시 중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방법,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질환들, 그리고 모유 수유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유방통을 호소하며 유방검진을 받으신 환자분이랑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가 3명이라는 말에 막내가 몇 살이에요? 물으니 3살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 5살, 7살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뭐 하세요? 라고 물으니 어린이집에 안 보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키우느라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육아 노동이 얼마나 지치는 건데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맞장구를 쳤죠. 그런데 이 환자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육아를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육아 노동이라는 말을 들으니 울컥한다고 하시네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저도 잠시 울컥했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육아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식사를 배달시키고 아내가 식사하는 동안 아이들과 놀아달라는 심부름 택배 내용을 보고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육아와 살림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더 낳기 어렵다는 젊은 부부들의 한탄이 마냥 남의 일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5살이 될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었던 터라 이분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하지요. 최근 들어 이러한 생각들이 공유되어서 공동체 마을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 노동으로 지친 아이 엄마들,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모든 분들께 힘이 들면 주위에 도움을 청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성장을 하게 하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적절한 토양도 필요하고 바람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그늘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씩 모성과 여성성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제가 방문할 당시에는 그저 남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인 다카에서 빈민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 매일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했습니다. 10평 정도의 공간에 3, 4대가 몰려 살아가는 한 집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사는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방글라데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돌은 없고 사람은 많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이 없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돌이 있어서 그걸 쌓고 시멘트를 발라 만들어야 하는데 돌이 없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굽습니다. 구운 벽돌을 날라다가 한쪽에서는 그걸 깨서 만든 벽돌이 돌이 되고 그걸 날라다가 건축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암튼 그 나라 사람들의 일하는 풍경은 이러합니다. 한쪽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흙을 나릅니다. 머리에 쟁반 같은 걸 이고 그 위에 흙을 담아서 나르지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남자들도 천을 칭칭 둘러 만든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흙을 이고 나르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다리를 앞 뒤로 벌린 채로 소변을 본다고 설명해 주시는 선교사님의 표정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흙만 나르고요. 하루 일당 1달러를 받습니다. 다음 장소에서는 하루 종일 벽돌을 굽습니다. 공장에도 벽이 거의 없고 기둥 구조로만 되어 있어서 밖에서 작업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벽돌 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벽돌만 굽지요. 다음 장소에서는 주로 벽돌을 나르고요. 그 다음 장소에서는 주로 여자들과 아이들이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벽돌을 깨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벽돌 깨면 1달러를 법니다. 깬 벽돌이 산만큼 쌓여 있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평생을 사는데 내가 나른 흙이 벽돌이 되었다가 그냥 바로 깨지는 그런 모습을 평생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의사당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환자가 많고 환자군의 병증의 차이가 없고 해서 진료실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병인지 무슨 약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500명쯤 환자를 보다 보면 그리고 그 냄새와 자욱한 연기와 먼지 그 사이에 있다 보면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늘에 앉아 진료를 하지만 환자분들은 아침부터 땡볕에 앉아 하루 종일 진료를 기다리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지요. 하루에 3, 4천 명씩 진료를 하다 보면 전쟁터의 진료 막사가 이렇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릴 환자는 5일간 진료하면서 생각나는 몇 안 되는 환자 중 한 사람인데요. 환자의 손에 들려온 처방전 종이에는 가슴이 뛰지 않는다, 늘 피곤하다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18세의 남자였죠. 구릿빛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본 눈동자 중 가장 아름다운 푸른 회색빛의 눈동자였는데요. 그 눈 속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 마치 깊은 수렁 속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내가 만든 벽돌이 바로 옆에서 깨지는 것을 보고 살고 이곳에서 벗어날 희망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렇게 사는 18세 남자아이의 텅 빈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시인인 SM 바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엾게 생각하지 말라. 정말 가여운 것은 꿈을 꿔보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유수유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꿈 이야기냐고요? 글쎄요. 제가 꿈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할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천관웅 씨의 하나님의 꿈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었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열심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운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역시 죽기 위해 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결국 죽습니다.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식도 나도 반드시 확실한 것은 태어난 이상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DNA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일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주일을 앞둔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가슴이 뛰는 일에 오늘도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작고 소중한 일상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극동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